한국 남자. 그들은 드라마에서만 로맨틱하지. 현실에선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야. 사우디 억만장자의 딸을 향한 이 독설이 한 편의점 알바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막의 공주가 왕족과의 강제 결혼을 피해 한국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K드라마는 거짓말이야. 한국 남자들의 배려는 다 연기일 뿐이라며 조롱했죠. 하지만 그날 밤 라면 한 그릇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40도 사막에서 피부가 타들어가도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은 청년. 석유 재벌가의 대문 앞에서 3일째 쓰러져가는 그에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인이 우리 딸과 결혼? 말도 안 돼.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청년은 사우디 왕가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온 28살 마리암 알마즈입니다. 알마즈 페트롤리움의 회장인 아버지 밑에서 황금 세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게 특별했죠. 16살 생일에는 10억 원대 아랍 순종 명마를, 20살 런던 유학 때는 고급 아파트를 선물 받았어요. 심지어 제 이름으로 된 재단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런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사촌 언니 사만타는 항상 제 귀에 속삭이고 있었어요. 옥스퍼드를 나온 그녀는 세상 모든 걸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마리암, 내 눈에는 세상이 너무 단순해 보이는구나. 특히 한국. 말도 안 돼. K-팝과 드라마로 포장된 가짜 문화야. 현실은 남녀 차별이 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화면 속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사우디 남자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2022년 1월, 겨울의 끝자락이었어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 평소보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마리암, 내 결혼이 정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금 포크가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소리가 너무 컸는지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칼리드 왕자다. 올해 48세,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지. 내가 셋째 부인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거칠게요. 아버지, 전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부인이 있는 분과는 더더욱. 마리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과 왕실의 결합이다. 거절할 수 없는 영광이란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핸드폰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이 대사가 마치 구원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문득 떠오른 생각. 그래, 한국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안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4개월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게 해주세요. 한국의 선진 경영을 배우면 칼리드 왕자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냐? 삼성, 현대, LG. 이런 한국 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요즘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K문화가 화제예요. 사만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뭐 배워? 내가 포장마차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올 게 뻔해. 아버지는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준비해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죠. 이미 몰래 지원해서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가 오랜 침묵 끝에 결정을 내리셨어요. 4개월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속해라. 반드시 돌아올 것을.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물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황금 세장에서 날아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서울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2022년 5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한국어는 드라마로 조금 배웠지만 아직 서툴렀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창문을 열었을 때 한강의 석양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황금세장에서 벗어난 새처럼요. 사만타에게 화상통화로 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다워, 사만타.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져. 화면 속 사만타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보이는 건 관광지일 뿐이야. 진짜 한국은 곧 알게 될 거야. 대학원 수업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죠.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네. 어떤 게 맛있어요? 외국인이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신라면 블랙.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그는 라면을 골라주고 물까지 부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혹시 우리 학교 학생이세요? 네, 서울대 경영대학원이에요. 어머, 저도 경영학과 4학년인데. 그날 우리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편의점을 찾고 있었죠. 솔직히 준혁 씨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만타가 예고 없이 서울에 나타났어요. 준혁과 제가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죠. 넌 뭘 믿고 저 아저씨를 믿어? 한국 남자는 의무감이 없어서 곧 떠날 거야. 다음 날 사만타는 저를 한국의 한 중학교로 데려갔어요. 봐, 여기서는 성적 위에 아이들이 서로 경쟁만 하지 서로 배려하고 존중 같은 건 없어. 그런데 교실 창문 너머로 본 광경은 달랐어요.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도서관을 청소하고 있었고 한 학생이 넘어지자 친구들이 달려가 부축하고 있었죠. 봐, 이건. 사만타의 목소리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제가 무거운 책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도와주었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사우디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짐을 들어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자가 시장 봐서 들고 다니는 게 당연했죠.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마리암 씨, 목소리가 안 좋네요. 감기 걸렸어요? 30분 후 준혁이 약국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감기약이랑 비타민, 그리고 꿀차 사왔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우디 남자들은 아내가 아프면 누워서 쉬어라 한마디로 끝내거든요. 그날 밤 사만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한국 남자. 그 사람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준혁 씨에게 마음이 커질수록 고민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리암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정 혼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었어요. 우산 없이 도서관에 갇혀 있었죠. 마리암 씨, 지금 도서관이죠? 우산 가져갈게요. 빗속에 달려온 준혁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보니 그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죠. 어머, 왜 한쪽만? 마리암 씨 옷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남자가 있다니. 준혁 씨. 저 준혁 씨가 좋아요. 하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 받아주실래요? 빗속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 씨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소중히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체를 숨기는 동안에도 그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죠. 어느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준혁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준혁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마리암 씨?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유학생이 아니에요. 사우디 재벌가의 딸이에요. 알마즈 가문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회사 회장이세요. 준혁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4개월 후에 결혼해야 해요. 상대는 왕족이에요. 48살이고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는. 일주일 후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마리암 씨, 제가 사우디로 가겠습니다.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미쳤어요? 위험해요. 직접 아버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어요. 도망치듯 하는 건 싫어요.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놀라운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 2시까지 아랍어 공부, 이슬람 문화 공부, 사우디 예절 공부. 3개의 알바를 뛰면서도 밤에는 아랍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찾아 예절을 배우고 있었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와알라이쿰 살람.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당신에게도 평화가. 6개월이 흘렀어요.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준혁을 배웅하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허락받고 올게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요. 알았죠? 그래요. 사랑해요, 마리암. 2023년 3월 15일, 준혁은 사우디로 떠났어요. 도착한 그날부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사우디의 3월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죠. 첫째 날,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빨갛게 익고 있었고, 둘째 날, 입술이 갈라지고 탈진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셋째 날에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 되었대요. 이 소식이 결국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한국 청년이 3일째 대문 앞에서. 셋째 날 저녁 아버지가 직접 나가셨어요. 탈진 상태였지만 준혁은 힘겹게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대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셨대요. 동양인이 정확한 아랍식 인사를.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네. 마리암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자네는 이슬람도 모르지 않나? 그러자 준혁이 또렷한 목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비스밀라 히르 라흐마 니르 라힘, 아람두릴라 히 랍빌 알라민. 쿠란의 첫 장을 완벽하게 외우는 모습에 아버지도 놀라고 계셨대요. 준혁은 정확한 아랍식 다도 예절로 차를 따라 올렸어요. 오른손만 사용하고 차잔을 정확한 각도로 기울이면서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마리암 씨와 결혼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좋다. 한 달간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해보게. 그동안 자네를 지켜보겠네. 준혁은 정말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파즈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고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출근해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었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아버지가 마지막 시험을 내셨어요. 자네, 우리 회사 두바이 지사 설립 계획서를 만들어 보게. 일주일 안에.
무리한 요구였지만 준혁은 밤을 새워가며 계획서를 완성했어요. 한 중동 문화 교류를 통한 신시장 개척 전략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3가지 언어로 작성했대요. 아버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준혁. 네, 회장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좋네. 자네 같은 사위를 얻게 되어 영광이네. 마리암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좋네. 자네 같은 사위를 얻게 되어 영광이네. 마리암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준혁은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한국식으로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마리암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꿈만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023년 10월 서울과 리야드에서 각각 전통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한국 결혼식 날 새벽 5시부터 메이크업숍에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죠.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화장이 잘 받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한복을 입혀주고 있었죠. 마리암 언니 이리 와요. 족두리 위치 잡아드릴게요. 족두리를 얹어주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빨간 한복에 족두리까지. 완전히 한국 신부가 된 것 같았죠.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당연하지. 나도 결혼할 때 엄청 떨렸어. 근데 언니 정말 예뻐. 한국 사람보다 더 한복이 잘 어울려. 웨딩카를 타고 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는 순간 준혁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죠. 마리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속삭이듯 말하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어머, 저 신부 좀 봐. 외국인이 한복을 입으니까 더 신비로워 보이네. 완전 동양의 여신 같아. 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향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전통 혼례 절차라 긴장되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큰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였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리야드에서의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준혁은 금실로 수놓은 흰색 토브와 비슈트 전통 의상을 입고 입장했는데 하객들이 일제히 감탄하고 있었죠. 야 알라. 정말 동양의 왕자님 같아.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이 또렷한 목소리로 아랍어 서약을 하고 있었죠. 저 김준혁은 알라 앞에서 맹세합니다. 마리암 알마즈를 제 아내로 맞이하며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녀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유창한 아랍어에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자 아버지가 준혁을 껴안으셨죠.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네. 진정한 알마즈 가문의 일원이야. 피로연에서 아버지가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물을 하나 더 주고 싶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있는 펜트하우스다. 신혼집으로 써라. 장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그 펜트하우스는 300억 원이 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사업 자금은 받았는데 집까지 거절하겠다고? 네. 저희는 작은 곳에서라도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사업 자금도 약속대로 5년 안에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크게 웃으셨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 자존심 있는 사위라니 자랑스럽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홍대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작지만 우리 것이잖아. 코리아라비아 브릿지라는 간판을 달던 날 준혁이 말했어요. 마리암, 5년 안에 업계 최고가 되어서 아버님께 인정받을 거야.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준혁은 새벽같이 나가 영업을 뛰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기획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전화가 왔죠. 혹시 할랄 인증 컨설팅도 하시나요? 중견 화장품 회사의 전화였어요. 우리는 밤새 제안서를 준비했고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귀사와 계약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5억 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거기 사우디 공주님이 직접 컨설팅해준대. 한국인 남편은 아랍어도 완벽하다더라. 첫 해에 매출 20억을 달성했어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아직 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아가는 중이에요. 이번 달에 원금 50억과 이자 갚았어요. 벌써 200억이나 갚았네. 대단해, 준혁 씨.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도 처음 3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아버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20% 더 성장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아버지께 보고할 때마다 뿌듯해요. 잘하고 있구나.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어? 네, 아버님. 아마 4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들 유수프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첫 돌잔치 때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우리 손자 한복도 잘 어울리고 아랍 전통 의상도 잘 어울리네. 매주 주말이면 친정과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어머니, 유수프가 이제 할머니라고 말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빨리 보고 싶구나. 회사 일로 바쁘지만 준혁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유수프 목욕시켜야지.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어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마, 준혁이가 정말 열심히 하더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그럼요, 아버지. 준혁 씨는 정말 최고예요. 비록 아직 빚을 갚아가는 중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만타도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렸어요.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어쩌면 한국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남자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곤 한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요. 황금 세 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준혁 씨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한편 한국 남성의 진심 어린 배려와 헌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장점은 화려한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깃든 작은 배려와 정성일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 한쪽 어깨만 젖은 채 우산을 기울여주는 마음, 아픈 연인에게 약을 사들고 달려가는 발걸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낯선 문화까지 배우려는 열정.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작은 마음씨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의 성실함과 진심이 석유 재벌가의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